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20대 흑인 여성 하숙생을 임신시키면서 생기는 충격적인 감동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강민혁은 52세의 나이로 서울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 끝자락에서 소규모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유마우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깊은 생각 혹은 해안이라는 뜻을 담았다. 이름만 들어서는 고즈넉한 책방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이곳은 외국인 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편안한 쉼터 같은 곳이었다. 민혁은 언뜻 보면 40대 초반처럼 보일 만큼 건강하고 동안이었다. 잘 다려진 셔츠와 반듯한 바지 차림으로 늘 깔끔하게 주변을 정돈하고 집을 구석구석 살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하숙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그의 모습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잘 짐작하지 못하고 젊은 가장쯤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30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게 아프고 심장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민혁은 그 상처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차마 새로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용기는 없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해유마우스였다. 민혁은 교육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영어와 일본어, 약간의 스페인어까지 배우고 익혔다. 원래는 어학원을 운영했는데 경기 침체와 개인적인 지병 치료 등으로 정리가 좀 필요해진 시점에 우연한 계기로 작은 집을 구입해 하숙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묵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유학생, 교환교수, 단기 체류 직장인 등 다양한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해유마우스는 민혁의 생활 그 자체였다. 이곳에서 그는 직접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최소한의 반찬과 밥 혹은 간단한 양식도 뚝딱 만들어 제공했다. 하숙비를 아주 비싸게 받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대화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종종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하숙생들을 상담하고 위로해주는 일이 민혁이 가장 중시하는 일상이 되었다. 저는 그저 이 집을 찾은 사람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요. 이 말은 민혁 스스로도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던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내를 잃은 뒤 한동안 폐허처럼 살아온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이었다고 그는 늘 믿고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2015년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서울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말, 민혁은 단체 메일을 통해 새 학기에 들어올 유학생들의 정보를 대강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20대 여성, 아비게일 제르마가 눈에 띄었다. 서울의 한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 기숙사가 만석이라 민간 하숙집을 수소문한 끝에 해유마우스를 찾게 되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게일입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하숙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영어로 쓰인 메일이었지만 문장 표현이 꽤나 간결하고 세련되어 있었다. 에티오피아라 하면 민혁은 생소하면서도 왠지 몰라도 커피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게다가 아프리카 대륙이지만 지역마다 문화적 다양성이 워낙 커서 과연 이 학생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 호기심이 들었다. 며칠 후 아비게일은 어두운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예정된 비행기가 연착되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공항 로비를 나왔고 그녀는 해유마우스까지 찾아오는 길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민혁이 문자로 상세한 길 안내를 해주긴 했지만 언어와 지리적 한계로 엄청 헤매다가 택시를 탄 뒤에야 가까스로 도착했다고 한다.
그 시각 시계는 이미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혁은 문득 마음이 쓰여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친 표정으로 여행 가방 2개를 질질 끌며 나타난 아비게일은 첫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늘씬하고 건강해 보였다. 흑단처럼 검은 피부에 드레드락을 길게 따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끌었다. 민혁이 다가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아비게일. 제가 민혁이에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제가 좀 늦었네요. 민혁은 아비게일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안으로 안내했다. 헤유마우스 내부는 조용했지만 복도와 거실 곳곳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날 하숙집 식구들은 대개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해외에서 온 몇몇 학생은 파티를 다녀오는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 민혁은 아비게일에게 간단히 집 구조와 규칙을 설명해주고 방 열쇠를 넘겼다. 너무 늦었으니 쉬고 싶으면 일단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식사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아비게일의 표정은 피곤하면서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섞인 듯 보였다. 민혁은 다시 한번 가볍게 인사하고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불을 끄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아침이 되자 하숙집 1층 공용 주방에서는 민혁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계란 후라이, 빵, 그리고 김치 국물에 살짝 매콤함을 더한 수제볶음밥이 함께 놓여 있었다. 평소 민혁은 한국식과 서양식을 조금씩 섞어서 하숙생들에게 대접하곤 했다. 아침 식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지만 많은 하숙생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 식사를 즐겨 찾아왔다. 아비게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낯선 분위기를 탐색하다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이미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 민혁은 한쪽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굿모닝 아비게일, 잘 잤어요? 네,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쓰러졌네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민혁은 그녀가 잠깐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하숙생들도 아비게일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일본에서 온 대학원생 유이, 미국에서 와서 직장을 다니는 존, 브라질에서 온 무용수 겸 학생인 레나 등 다양했다. 서울 생활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Thank you, I will. 제가 한국말을 조금 배우려고 노력할게요. 한국어 문장을 약간 엉성하게 말했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귀엽고 정겨웠다. 민혁은 그녀가 수저를 부딪히지 않게 놓아주고 물컵 위치도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아비게일은 민혁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몸담게 될 이 하숙집이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선사한다고 느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하숙생들은 각자 학교나 회사 혹은 관광 등의 일정으로 흩어졌다. 민혁은 주방 뒷정리를 한 후 잠시 1층 응접실에 앉아 아비게일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가 다니게 될 대학교의 위치나 거기서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서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은행 업무도 저를 통해 문의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어요. 아비게일이 어느덧 시계를 보며 수업 등록을 위해 학교 행정실을 방문해야겠다고 하자 민혁은 잠시만요. 제가 같이 가줄 테니 기다려요라고 했다. 당황한 아비게일은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고 가면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혁은 이미 하숙집 차고에 세워둔 작은 승용차 열쇠를 들고 있었다. 그는 늘 입주 초기에는 유학생들을 학교까지 동행해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는 습관이 있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숙집 주인의 특전이니까요. 그 배려가 아비게일의 마음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었다.
함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아비게일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에티오피아의 도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빽빽하고 번잡한 고층 빌딩 속 거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 의지가 넘쳤다. 민혁의 설명을 들으며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고 어디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헤유마우스는 총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주인 겸 관리자가 쓰는 공간과 공용 주방, 거실이 있었고 2층과 3층에 하숙생들이 머무는 방이 나뉘어 있었다. 또한 1층에는 주인 방 옆으로 조그맣게 상담실 역할을 하는 서재 겸 응접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민혁은 밤늦게 돌아온 하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조용히 그곳으로 초대해 차 한 잔과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다. 아비게일도 며칠 뒤부터 이 생활 패턴에 적응해 갔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이나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한국 생활 초반이라 정신없지만 아비게일은 자신을 신경 써주는 민혁과 다른 하숙생들의 밝은 에너지를 통해 외롭거나 지친 기분을 한결 덜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비게일은 무척이나 피곤한 표정으로 헤유마우스에 들어섰다. 그 모습을 본 민혁은 금방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손짓해 1층 상담실로 데려갔다. 마침 다른 하숙생들은 식사를 마친 뒤 방에 들어가 있거나 외출 중이었다. 들어와 앉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학교에서 수강 신청이 꼬이고 또 서류 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더운데 뛰어다녔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민혁은 작은 테이블 위에 꽃차 한 잔을 내놓았다. 에티오피아에도 찻잎 문화가 있지만 주로 커피가 유명해서인지 아비게일은 한국 전통차나 꽃차 같은 게 꽤 신기해 보였다.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다독였다. 유학 생활은 늘 쉽지 않죠. 나도 예전에 유학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투른 언어와 문화 때문에 당황하곤 했죠. 정말요? 민혁 씨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내가 잘 해내고 있다는 건 학교 친구들이나 교수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민혁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비게일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 부드럽고도 단호한 말투 그리고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듯한 시선에서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다. 나이 차이는 꽤 났지만 아비게일은 문득 이 사람 참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것이 이성적 호감인지 아니면 단순 존경심이나 감사함인지는 아직 구분하기 어려웠다. 헤유마우스에는 아비게일 외에도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머물렀다. 유이는 29세의 일본인이다. 서울대 박사 과정을 밟는 중. 낯가림이 심하지만 친해지면 싹싹한 성격. 조는 35세의 미국인이며 IT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 중. 회사가 계약한 숙소이긴 하지만 하숙집 분위기를 좋아함. 레나는 24세의 브라질 사람이자 무용 전공 교환학생. 삼바와 케이팝 댄스를 함께 공부하며 색다른 경험을 찾고 있음. 피에르는 27세 프랑스인이며 패션 브랜드 인턴십 참가자. 프랑스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예술적 감각을 지님. 이들은 각자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 와 있었고 저마다의 고민도 안고 있었다. 때로 서류 문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곤란을 겪기도 하고 집 계약이나 은행 업무 같은 일상적인 사항들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민혁의 노련한 조언과 섬세한 도움이 빛을 발했다. 강 사장님, 은행 통장이 갑자기 막혔다는데 어떡하죠? 피에르, 혹시 직불카드를 해외 결제 사이트에 등록했니? 그것 때문에 잠깐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어. 내일 아침에 같이 은행 가보자. 또한 밤이 되면 지치거나 외롭거나 혹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하숙생이 찾아왔다.
유이는 교수와의 논문 방향 충돌로 울상을 지었고 레나는 새로운 안무가 잘 안 풀린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때마다 민혁은 상담실 문을 열어두고 언제든 들어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으라고 했다. 그 모습이 때론 다정한 형이나 삼촌 같았고 때론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비게일도 종종 밤에 민혁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업과 과제의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민혁의 인생 이야기를 궁금해하기도 했다. 민혁 씨는 결혼 안 했나요? 아, 나는 했었지. 그런데 내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죄송해요. 그런 사정을 모르고 물어봤네요. 아니야,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추억들이 있었어. 민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아비게일은 그 순간 그의 목소리 깊숙한 곳에서 묻어나오는 쓸쓸함을 느꼈다.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민혁이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진 않을까.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다. 아비게일은 한국어 학원도 병행하며 어느 정도 생활 용어를 구사할 줄 알게 되었다. 학교 수업도 흥미롭게 따라갔고 교환 학생 친구들과 서울 투어도 다녔다. 하숙집에는 여전히 다양한 사건, 소소한 소동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숙집 일상의 흐름과 별개로 아비게일은 점차 민혁에게 이끌렸다. 그가 온화하게 웃을 때, 가끔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 하숙생들을 향해 좋은 충고를 건넬 때 등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처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감정은 점차 이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곁에 있고 싶다라는 욕구로 변해갔다. 그러나 민혁은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중년 남성. 아비게일은 스스로도 이 마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 마음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 아비게일은 또다시 짐짓 고민이 있다며 민혁을 찾았다. 상담실에 들어서니 민혁은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그녀를 보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었다. 아비게일, 무슨 일이에요? 오늘은 얼굴이 많이 어두운데. 민혁 씨, 그냥 제가 요즘 한국 생활이 좋기는 한데 뭔가 막막하고. 그녀는 사실 생활 문제보다 민혁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더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엔 부끄럽고 두려웠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에도 입이 안 떨어졌다. 애매하게 침묵이 길어지자 민혁이 조용히 물을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게요.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한마디가 아비게일의 감정을 자극했다. 순간 가슴속 뜨거운 뭔가가 울컥 치솟았다.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지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아비게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민혁 씨는 정말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알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이상하죠? 저희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아비게일. 민혁은 순간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비게일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자신은 아내를 잃고 난 뒤 여자를 이성으로 대하는데 꽤나 조심스러워졌다. 게다가 아비게일은 아직 20대 초중반 꽃다운 나이. 그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섣불리 마음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안해요, 아비게일. 나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사과할게요. 갑자기 이런 감정을 그냥.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아비게일을 보며 민혁의 가슴도 시큰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녀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민혁은 서툴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제발 울지 말라고 달랬다. 그러나 그날 밤 아비게일은 상담실을 나가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민혁도 한동안 그곳에 앉아 뒷맛 씁쓸한 차를 마주한 채 깨어 있었다. 며칠간 두 사람은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지냈다. 아비게일이 민혁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려 해도 민혁은 살짝 회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아비게일과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큰일이야, 이러다가 괜히 아이를 상처만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민혁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숙집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볼 일이 있었고 하숙생 단체 모임이나 식사 시간에도 함께 있었다. 문제는 아비게일도 애써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민혁이 자꾸만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니 그녀도 점점 서글퍼졌다. 민혁 씨, 저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불편하시면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냥 잊어주세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더 미안해. 그렇지만 그 말 속에서도 민혁은 한 발짝 더 다가가 주지 않았다.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민혁 역시 밤이면 스스로를 탓했다. 고백을 받아주면 나중에 이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다시 누군가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런 애매한 감정선이 지속되던 와중 하숙집에는 유독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레나는 안무 연습 도중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유이는 논문지도 교수와 갈등이 심해지며 울적해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이가 눈물범벅이 되어 상담실로 들어왔고 민혁은 그녀를 달래느라 시간을 꽤 쏟았다. 그러다 보니 아비게일은 제 방에서 이 광경을 복도 밖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혁이 유이에게 말없이 물을 건네주고 등을 살짝 토닥토닥 해주며 낮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반복하는 장면을 보고 아비게일은 묘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저런 따뜻함을 나는 거부당했는데 하고. 하지만 동시에 민혁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지를 새삼 깨닫고 그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 야릇한 양가 감정에 몇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비게일은 학교 스터디 모임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려고 버스를 타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시내를 달리던 버스는 인적이 드물었고 차 안에도 승객이 몇 명 없었다. 아비게일은 창가 쪽에 앉아 졸음에 빠져 있었다. 그때 어떤 취객이 버스에 올라탔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헷갈리는지 운전사와 시비를 벌이더니 곁에 앉아있던 아비게일을 힐끔힐끔 보며 이상한 말을 했다. 흑인 외국인인가? 야, 너 어디서 왔어? 라는 둔탁한 한국말이 들렸다. 아비게일은 순간 겁이 나서 운전석 옆자리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다가왔다. 말 대답해봐. 야, 안 들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편견이 뒤섞여 있었다. 게다가 술 기운에 이성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아비게일은 최대한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취객은 그녀의 팔을 와락 잡았다. 으악! 하고 놀란 아비게일이 비명을 질렀다. 운전기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주행 중이라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승객도 적어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았다. 버스는 마침 신호에 걸려 멈춰선 상태였고 취객은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아비게일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영어로 Help me 라고 외쳐보았지만 당황한 승객 몇 명도 그냥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운전기사가 내리세요. 내리세요. 라고 외치며 전방위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찰나 갑자기 뒷문 쪽에서 조용히 타고 있던 중년 남자가 뛰쳐나왔다. 바로 민혁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혁이 한껏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소리치자
취객은 움찔하더니 누구야? 라고 되받았다. 민혁은 당장 아비게일의 팔을 놓으라고 말하고 버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재빨리 주워들며 경찰에 신고했다. 취객은 취기가 만만치 않았는지 민혁 쪽으로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한 손으로 아비게일을 뒤쪽으로 물린 민혁은 다른 손으로 취객을 제지하려고 했다. 이때 취객은 갑자기 민혁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서로 몸이 부딪히며 크게 휘청였다. 버스가 그제야 문을 열고 운전기사가 당신 지금 경찰에 신고됐어. 빨리 나가. 라고 소리쳤다. 취객은 순간 당황해 하더니 달아나듯 버스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민혁은 재빨리 아비게일을 살폈다. 그녀의 팔에 멍자국이 생겼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아비게일을 진정시키며 민혁은 버스에서 내렸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라는 그의 말에 아비게일은 복받친 듯 눈물을 왈칵 쏟았다.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나도 볼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탔죠. 제대로 보호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두 사람은 심장 박동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로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꽤 서늘했지만 아비게일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민혁은 택시를 잡아 그녀를 하숙집까지 데려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취객 신원 파악을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헤이움하우스에 도착해 상담실에서 손을 덜덜 떨던 아비게일에게 민혁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담요를 둘러주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다른 하숙생들도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민혁은 일단 그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조용히 해주자고 부탁했다. 아비게일은 몇 모금 차를 마신 뒤 그간의 긴장감이 풀렸는지 펑펑 울고 말았다. 민혁은 한참을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동안 감정의 경류가 휩쓸고 지나간 뒤 조금 진정된 아비게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다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까 밀쳤는데. 약간 어깨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보다는 내가 많이 놀랐을 텐데.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못해요. 고마워요. 너무 무서웠어요. 민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라고 반복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한동안 애매하게 거리두기를 했던 민혁이 아비게일을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다는 사실이 둘 모두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이윽고 민혁이 낮게 속삭였다. 그때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더라. 민혁 씨.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아비게일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민혁은 조심스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두운 것이 아닌 따뜻하고도 포근한 공감의 순간이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도망쳤어. 이제 괜찮아요. 저도 무리하게 들이댈 생각은 없지만 민혁 씨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마음을 열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아비게일은 민혁의 곁에서 겨우 안정을 찾았고 민혁도 오래 묵은 벽을 허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렇듯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가능하리라 미처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기도 하며 거리를 멀게 둔 두 사람을 강제로 끌어당기기도 한다. 다음 날 아비게일은 기분이 조금 나아져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녀왔고 저녁 무렵 하숙집에 돌아왔다. 민혁은 그녀를 보며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주변에 선언하지는 않았다. 하숙생들이 워낙 많고 문화적 차이도 있는 만큼 일단 둘만 조용히 감정을 정리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고 티가 안 났던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민혁이 아비게일을 챙기는 시선이나 태도 역시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를 눈치챈 몇몇 하숙생은 둘이 뭔가 수상한데? 라며 즐겁게 수군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살짝 쑥스러워하며 부정했지만 사실 이미 소문이 은근 퍼지고 있었다. 민혁, 너 요즘 너무 해피해 보인다. 사랑에 빠진 건가? 무슨 소리야? 자꾸 농담하지 마. 이 집 주인도 드디어 로맨스가 피어나나 봐. 근데 아비게일이랑은 정말 잘 어울려. 나도 응원할게. 민혁은 내가 그렇게 티가 나나 하며 머쓱해했지만 한편으론 부정하지 못했다. 매일 밤 1층 상담실에서 차를 마시며 아비게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 아비게일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빨리 민혁 씨한테 말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걱정과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그렇게 둘은 일종의 비밀 연애를 즐기며 하숙집 안에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민혁은 종종 아내와의 추억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상처를 솔직하게 내보였다. 그 사고가 있고 나서는 정말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곁에 있어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하고 아비게일도 에티오피아에서의 가족 얘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모두가 서로 의지하며 살던 아름다운 풍습과 고향 마을에서 매일 아침 맡던 커피 볶는 향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밤의 대화들이 겹겹이 쌓여 둘 사이의 간격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민혁은 나이 차이가 꽤 크지 않나? 하는 부담을 떨치지 못했지만 아비게일은 마음의 나이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가끔은 영어, 가끔은 서툰 한국어, 때로는 몸짓까지 써가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인생은 늘 로맨틱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존이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서는 장면을 봤다. 호기심 많은 존은 장난기 섞인 말투로 "헤이, you guys dating?" 하고 묻더니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지나갔다. 문제는 유이가 이 소문을 듣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유이는 민혁에게 오랫동안 인간적 존경심을 품고 있었고 그를 정신적 지주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비게일과 연인이 된다는 사실에 어딘가 충격을 받는 듯 했다. 유이는 한국어로 민혁에게 속삭였다. 사장님, 혹시 아비게일 씨랑 그런 사이세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이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그 말 속에는 걱정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민혁도 한편으로는 수긍할 부분이 있었다. 하숙집 주인과 손님이 연애를 한다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고민이 들었다. 아비게일은 민혁이 이런 말을 듣고 갈등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둘은 한번 크게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민혁 씨, 우리가 그냥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힘들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존중해 줄게. 민혁 씨는 어떡할 건데요? 솔직히 말해줘요. 저는 계속 함께 있고 싶지만 이 관계가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잖아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민혁은 결국 하숙집 운영 문제보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내가 소중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비게일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생각 끝에 둘은 하숙집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민혁은 가슴이 두근대면서도 왠지 모를 해방감이 들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떨림과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다. 주말 저녁 해움하우스 공용 거실에는 대부분의 하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몇몇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레나는 발목이 나아서 춤 연습을 재개했다. 피에르는 주말 파티 어때? 라며 고철같이 느껴지는 스피커에서 프랑스 음악을 틀고 있었다. 그때 민혁이 크게 박수를 치며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와 동시에 옆에서 아비게일도 머뭇거리며 일어섰다. 민혁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우리가 좀 의외일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아비게일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내면서 생긴 감정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존이 휘파람을 불며 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외쳤다. 레나는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포르투갈어로 축하해. 라고 말하며 축하했다. 유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축하해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피에르는 아, 봄바람이 가을에 부는구나. 라며 농담을 던졌고 주변에 있던 하숙생들도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맞아, 강은 좋은 사람이고 아비는 놀라운 여자야. 대부분의 사람은 호의적이었고 놀랍게도 나도 연애하고 싶다. 며 부러워했다. 민혁은 한시름 놓인 얼굴이 되었고 아비게일은 얼굴을 붉히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연인 선언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물론 하숙집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연인으로 지내는 것이 전혀 갈등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었다. 민혁은 이후에도 혹시나 누군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하숙생들은 대부분 집주인 아저씨가 아니라 형, 삼촌 혹은 오빠 같은 존재로 봤는데 이제 애인을 만나 더 행복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응원했다. 그리고 아비게일 역시 그 분위기에 안도하며 더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기 시작했다. 연인이 된 뒤 민혁과 아비게일은 한층 더 가까운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 아직 텅 빈 주방에서 둘이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들거나 늦은 밤 상담실에서 밀린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스킨십을 즐기기도 했다. 때로는 서울 근교로 주말 드라이브를 떠나 한적한 카페나 산책로에서 손을 꼭 잡고 걸어보았다. 아비게일은 한국의 가을 풍경에 감탄하며 이렇게 많은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함께 있는 풍경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녀에게 국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학기가 끝나는 겨울에는 며칠 정도 시간을 내서 다른 도시들도 가볼래? 하숙집을 비워두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직원 아닌 직원처럼 돕고 있는 존이나 유이 등이 있었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둘의 관계를 보고 하숙집 분위기도 활발해졌다. 브라질 출신 레나는 민혁에게 축하 공연을 열어주겠다며 삼바춤을 즉석에서 추고 피에르는 이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유이는 여전히 어딘가 거리감을 두었지만 점차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 민혁 사장님이 행복하시다면 저도 그걸로 좋아요. 하고 살짝 쓴웃음을 지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언젠가 편히 웃어줄 날이 오리라 민혁은 믿었다. 여느 때처럼 일상이 흘렀다. 아비게일은 여전히 공부와 한국어 숙제, 교환학생 과정을 밟으며 바빴고 민혁은 하숙집 운영과 개인 업무 그리고 아비게일과의 데이트 사이에서 분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게일이 아침부터 영 기운이 없어 보였다. 속이 메스꺼워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었고 민혁은 감기인가 싶어 약을 권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록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다.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다 한밤중 아비게일이 구토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혁은 깜짝 놀라 병원에 가보자 며 그녀를 부축했다. 응급실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내과 진찰을 권유받았다. 결국 며칠 뒤 진찰 결과가 나왔다. 아비게일은 임신이었다. 2달 정도가 지난 상태로 추정되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아비게일과 민혁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둘은 피임을 철저히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빨리 임신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어떡하죠? 민혁 씨, 저는 아직 교환학생이고 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해. 원하면 우리 함께 책임지고 키우자. 내가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력할게. 아비게일은 혼란스러웠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부모님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러나 민혁이 한결같이 함께하자, 도망치지 않겠다고 해주었기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어느 밤 둘은 길고 긴 대화를 나눈 끝에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이건 우리의 아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생명이고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 데려오고 싶어요. 그럼 난 아버지가 되는 거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민혁 씨라면 잘할 거예요. 당신처럼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둘은 새로운 막을 열게 되었다. 문제는 임신 소식을 하숙집 사람들과 학교 측, 그리고 아비게일의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아비게일이 임신 3개월을 넘어서면서 임신 증상도 점차 뚜렷해졌다. 민혁은 병원 진료 스케줄을 꼼꼼히 챙기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준비하려 애썼다. 아비게일은 학교에는 계속 다녔지만 종종 몸이 무거워 쉬어야 했다. 교수나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컸다. 결국 어느 날 민혁은 담담하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 결혼할까? 아비게일은 순간 놀라 눈이 커졌다. 결혼, 사실 그녀도 언젠가는 할 생각이었지만 아직 서로가 구체적으로 프로포즈하거나 반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 민혁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쁘겠어. 비록 나이 차이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겠지만 우리 아이를 함께 책임지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민혁 씨가 괜찮다면 네, 저야말로 너무 좋죠. 제가 먼저 아내로 받아달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둘은 부둥켜 안고 웃었다. 조금 잃은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했다. 민혁은 곧장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 조용히 묵념하며 내가 다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속삭였다. 아내가 떠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젠 뒤늦게라도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하숙집 사람들은 민혁과 아비게일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환호했다. 역시 영화 같은 전개야. 라며 레나는 포옹을 했다. 존과 피에르는 신나서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자. 라며 나섰다. 다만 유이는 처음에는 살짝 복잡한 표정을 보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하하, 정말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었다. 학교 측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됐다. 아비게일은 교환학생 기간 중에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지만 교수들은 학점을 이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원격으로 과제를 제출해도 좋다며 배려해 주었다. 아비게일은 혹여 학교에서 문제가 될까 걱정했으나 오히려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격려를 받았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깜짝 놀라하니 갑자기 한국 남자와 결혼이라니?
라고 걱정했지만 민혁이 직접 전화로 인사와 상황 설명을 드리자 반신반의하면서도 딸이 행복하다면 하고 축복해 주었다. 아마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비게일은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꼭 같이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결혼식은 크게 거창하게 올리지 않기로 했다. 둘 다 과도한 예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하숙집에서 소규모 홈파티 형식으로 진행하고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간소하게 식을 치르기로 했다. 민혁에게는 아직 살아계신 친누나가 광주에 있었고 몇몇 옛 지인들도 초대했다. 아비게일 쪽에서는 시간과 형편상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가족은 없었지만 화상 통화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해받았다. 결혼식 당일 헤움하우스는 작은 꽃길과 풍선 장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졌다. 피에르가 직접 디자인한 화관을 아비게일 머리에 씌워주었고 레나는 축하 공연으로 살사와 브라질 민속춤 일부를 섞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민혁은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아비게일은 간단한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주례 대신 하숙집 식구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유이는 살짝 울먹이며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하고 말했고 존과 피에르는 러브 해즈 노 바운더리 를 외치며 환호했다. 아비게일은 민혁을 바라보며 당신은 제 삶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어요라고 고백했다. 민혁은 짧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지켜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작은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헤움하우스 거실에는 모두가 어우러져 소박한 피로연이 열렸다. 빵과 와인, 한식 반찬들과 샐러드가 뒤섞였지만 그조차 세계 문화가 융합된 듯해 재미있었다. 민혁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제는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6년 봄. 아비게일은 만삭의 몸으로 병원을 오가며 출산 준비를 했다. 민혁은 그런 아내를 보며 한없이 기특해했고 동시에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다. 50대 초반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날 날 민혁은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했다. 큰 병원에서는 아니고 대학병원 부설 산부인과였는데 다행히 의료진이 국제 환자 케어에 익숙해 영어 소통이 잘 되었다. 긴 진통 끝에 아비게일이 아들을 낳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은 민혁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던 시절부터 몇십 년이 흘러 다시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아비게일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민혁이 건네준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당신 아빠가 됐어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왈칵 감정이 북받쳐서 아기의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새 생명의 체온은 놀라울 만큼 포근했다. 하숙집 식구들은 병원으로 달려오거나 못 오는 경우 메시지와 영상통화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축하해요, 새 가족 탄생. 와, 이제 하숙집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리겠군요. 같은 말이 오갔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혁과 아비게일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는 헤움하우스로 돌아왔다. 이름은 강요한으로 지었다. 아비게일 쪽 문화와 민혁의 한국식 이름 관습을 조화롭게 고려해 성은 강, 이름은 국제적으로 발음하기도 편한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아이가 생기자 하숙집 분위기도 한층 더 따뜻해졌다. 요한의 울음소리에 한밤중에 깨는 일이 잦았지만 대부분의 하숙생들이 귀여운 아기니까 괜찮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 오히려 레나는 아비게일에게 육아 체조 같은 걸 알려주면서 내가 브라질에서 동생들 돌볼 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했고 유이는 육아 관련 한국어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 건넸다. 존은 퇴근 후 가끔 분유를 사오거나 기저귀를 잔뜩 사다 두기도 했다.
민혁과 아비게일은 잠이 부족했지만 함께 아이를 돌보며 새로운 기쁨을 배워갔다. 민혁은 새벽마다 일어나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병을 데워서 먹이곤 했다. 아비게일은 여전히 학업을 병행해야 했지만 교수들의 배려로 출석 의무가 비교적 적은 과목 위주로 편성에 큰 무리는 없었다. 낮 시간에는 민혁이 하숙집 업무를 보며 틈틈이 아이를 돌봤고 저녁에는 아비게일이 귀가해 가사 일을 함께 나눴다. 하숙집 자체도 점점 더 소문을 타고 알려졌다. 그 집 주인은 50대 중년 남자인데 부인으로 흑인 유학생이 와 있고 둘이서 아기도 키운대. 라는 말이 학생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문해 방을 알아보기도 했고 몇몇은 다문화 가정이 운영하는 따뜻한 하숙집이라고 SNS에 후기를 남겼다. 민혁은 여전히 밤마다 상담실 문을 열어두고 하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달라진 점이라면 아비게일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영어가 편한 하숙생이라면 아비게일이 좀 더 깊은 공감과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예전에는 민혁 혼자서 해오던 일이 이제는 부부가 힘을 합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일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요한이 아프거나 하숙집 운용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도 있었다. 하숙집 규모가 커지다 보니 관리비나 식비가 늘었고 어떤 달은 적자를 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민혁과 아비게일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부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숙집 일부 공간을 단기 게스트룸 형태로도 내놓았다. 관광객이나 단기 출장자들이 며칠 묵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약간의 수입 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아비게일이 한국 생활에 여전히 완벽히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엄마 역할을 하면서 학업까지 병행해야 하니 심신이 지칠 법했다. 그럴 때 민혁은 과거 상담실 주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이자 인생 파트너로서 아내의 감정을 세세히 돌봤다.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공부가 벅차면 일단 휴학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비게일, 난 내 커리어도 존중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고마워요. 저도 조금 쉬고 싶긴 해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그럼 내가 더 도울게. 요한은 내가 더 돌볼 수 있어. 민혁의 이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아비게일이 잠시라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숙집 수리는 존과 피에르 같은 남자 하숙생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레나와 유이는 살림 전반에서 열심히 손을 보탰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아가며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계속되는 모양새였다. 2017년 여름 드디어 아비게일의 부모님이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방문했다.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이미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자라는 마음으로 먼 비행길에 오른 것이다. 민혁은 많이 긴장했다. 혹여나 나이 차이 때문에 혹은 문화 차이 때문에 반대하거나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됐다. 공항 마중을 나간 아비게일은 부모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리고 민혁을 소개했다. 아비게일의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민혁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러나 이내 민혁이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비게일과 요한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아버지는 약간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어휴, 이 아이가 그렇게 귀엽다더니라며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헤유마우스에 도착하니 하숙생들이 모두 환영 파티를 준비했다. 브라질,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이들이 모여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부모님을 위해 작은 공연과 음식을 대접했다. 어수선하고 언어 소통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한마음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아비게일의 부모님은 이런 광경을 보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 집에서 지낸다고 라며 놀라워했다. 하숙집 곳곳을 둘러보고 민혁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면서 부모님은 정말 진심으로 딸을 챙기고 사랑하는구나를 느낀 듯 했다. 다음 날 민혁과 아비게일은 부모님을 모시고 인근 관광지도 돌았다. 부부가 나란히 걸으며 요한을 안고 아비게일 부모님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거리 음식도 함께 맛보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민혁과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많이 의심스럽고 걱정됐네만 이렇게 직접 보니 우리 딸이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싶네. 나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 좀 놀라웠지만 자네가 딸과 손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야.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님, 어머님께 떳떳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혁은 저릿한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새 가족이 이제는 아비게일의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듯 했다. 아비게일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2주가량 머무른 뒤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딸 항상 행복해라. 그리고 민혁 씨, 우리 딸 잘 부탁하오라며 손을 꼭 잡았다. 아비게일도 다음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갈게요라고 다짐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숙집에는 또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어떤 이는 6개월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또 다른 이는 장기 취업에 성공하여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하지만 헤휴마우스의 명성은 꾸준히 이어져 새로운 학생들이 지원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하숙집 주인 사장님 부인이 아프리카 출신이라서 왠지 더 믿음이 간다라는 말도 했다. 민혁과 아비게일은 하숙집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1층 구조를 약간 리모델링했다. 공용 주방을 넓히고 아이가 있는 부부실을 2층으로 옮겨 방음을 더 강화했다. 그리고 1층 상담실은 남겼지만 그 옆에 작은 놀이방을 만들어 외국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들어와 쉬거나 놀 수 있게 했다. 요한도 이제 도를 지나 두 도를 향해 가고 있었고 자잘한 말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맘마, 빠빠, 같은 소리를 내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아이를 보면 하숙생들도 자동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이곳을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작은 지구촌처럼 만들고 싶어요. 아비게일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민혁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 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겠지라고 화답했다. 민혁은 요한을 키우며 20여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새롭게 체감했다. 요한의 사소한 몸짓, 울음, 웃음 하나하나가 전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아비게일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컸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은 이미 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 아이와 아내를 위해라고 다짐했다. 아비게일도 마찬가지였다. 육아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 민혁과 함께라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하숙집 식구들까지 번갈아 가벼운 육아를 도와주는 덕분에 그래도 시간이 날 때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점차 한국어 실력도 늘어 2018년 무렵에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기까지 했다. 출산 후에도 공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라는 포부였다. 하숙집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와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럴 때 아비게일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외국에서 혼자 살아본 입장이에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위로를 받고 지금은 정말 큰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연 채 공감하곤 했다. 민혁이 해주던 상담을 이제는 아비게일이 함께 분담해 해나갔다. 아이를 등에 업고 말이다.
헤유마우스가 성장할수록 점차 이곳을 단순한 하숙집 이상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커졌다. 민혁은 국제교류센터 비슷하게 운영해볼까? 라는 생각을 슬쩍 내비쳤다. 주말마다 외국인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바자회를 개최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몇 차례 시도해본 결과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아비게일은 이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했다. 우리처럼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 혹은 외국에서 유학 온 이들이 서로 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기투합한 부부는 하숙집 운영을 기반으로 하되 주말에는 간단한 강의나 취미 교실 등을 여러 개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레나가 삼바 댄스를 가르치는 댄스 교실, 피에르가 진행하는 프랑스 음식 만들기 체험, 아비게일이 시도하는 에티오피아 커피 세리머니 등이었다. 주민들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하숙집에 묵는 이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요한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유이, 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돌봐주었고 아이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다. 이런 행사를 거듭하며 헤유마우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국제적인 하숙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비게일은 대학원에 합격했고 민혁은 여전히 하숙집의 큰 기둥으로 사람들을 보살폈다. 둘은 여전히 아이와 함께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덧 하숙집을 거쳐간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이 되었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편지를 보내거나 SNS로 근황을 전하는 이들이 많았다. 당신들 덕분에 한국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민혁에게 헤유마우스는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공간이었다.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의 그를 기억하는 일부 지인들은 요즘의 그를 보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없이 침울하던 얼굴이 이제는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비게일이 있었다. 20대의 청춘이자 아프리카에서 온 따뜻한 영혼인 그녀가 민혁의 황량한 땅에 다시 사랑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다. 아비게일 역시 헤유마우스와 민혁 그리고 요한을 통해 인생의 큰 축을 발견했다. 단순히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에는 국제기구 혹은 외교 관련 분야로 진출해 아프리카 국가와 한국 사이의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가끔 부모님과 고향 친구들은 에티오피아로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이룬 인연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헤유마우스는 오늘도 누군가의 발걸음을 맞이하며 새로운 인연을 싹틔우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민혁과 아비게일 부부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작은 아이 요한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삶의 의지를 되찾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친구가 된다. 때론 서툴고 불완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의미가 다시금 재정립된다. 혈연이 아니어도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쩌면 어느 공간에서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민혁은 밤이 되면 여전히 상담실에 불을 켜둔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하숙생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걱정, 기쁨, 고민을 쏟아낼 때면 그는 예의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간다. 옆에는 아비게일이 그리고 그 품에서 잠든 요한이 함께한다. 그 모습이야말로 이 하숙집이 결코 평범한 숙소가 아니라 사람들과 사랑을 이어주는 가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것이다. 사별의 아픔을 딛고 중년에 다시 꽃핀 사랑, 그리고 세대를 넘어 피어난 새로운 가족. 헤유마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다. 아비게일과 민혁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국적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란 것이 결국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치유를 주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 그리고 하숙집에 찾아오는 외국인들, 한국인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누군가는 사랑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자신감을 얻으며 누군가는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 모든 일이 마냥 순탄치는 않지만 이 공간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어주며 성장한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놓고 기댈 수 있는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 헤유마우스가 바로 그런 의미의 공간이었으며 민혁과 아비게일 부부는 그 집을 운영함으로써 자신들도 치유받고 또 다른 이들도 품어주는 역할을 다해나간다. 앞으로도 그 문턱은 낮게,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 어딘가에는 상담실에 노란 불빛이 켜져 힘들면 언제든 들어와 차 한 잔 마시며 얘기하자라고 속삭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헤유마우스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가장 큰 가치이자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